자, 이것처럼 모든 특징들은 양면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그 시작이 되었던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폭발물을 만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걸 만든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죽음의 상인이다 이런 별명이 붙고 여러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혁신적인 변화가 됐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분야에 포함이 될 겁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 화학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딱 이런 감정이에요. 뭔가 불편해. 케모포비아라고 부르는 사회적 현상이 시작됩니다. 나노보다 더 큰 세계, 우리 머리카락 이해한 것처럼 마이크로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은 끝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나노입니다. 발전, 발견, 발명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이롭게만 만드는 것일까? 또다시 걱정했던 현대 사회의 문제, 바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 것이냐? 그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지. 과학자들 뭐하냐, 정신 차려라 한다고 바뀔 건 없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손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추석도 지나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바람도 이제 선선하고 아주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죠. 잘 준비해서 좋은 또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한 주 쉬고 우리 오랜만에 지성학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화학의 언어로 미래를 탐구하시는 광운대학교 장홍재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장홍재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후에 서울대학교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운대학교 화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나노화학, 에너지 소재, 촉매 반응 연구 등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지성학에서 과학의 양면성에 대하여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들려주실 예정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장홍재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홍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요. 오늘 저는 이제 과학의 양면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 뭐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과학에 들으면 떠올리는 양면적인 모습들 그리고 어디까지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것과 더불어 화학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한 어떤 첨단적인 이야기들이 있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 지성학 과목 이제 이 과목의 이름부터 너무 좋고 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하셨던데 뭐 그런 진중하고 멋진 말씀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양면적인 면에서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시작은 아마 유명한 사람이죠. 왼쪽은 우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을 보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견도 많이 했고 또 핵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이 원자폭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반전 시위나 반핵 활동도 했던 유명한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인격적으로 혹은 완벽한 인간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그거 역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 대상들의 인성이나 신성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과학자가 과학에서 남긴 업적과 개인의 삶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현실이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바람둥이로 또 유명하기도 했었고 그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인 브레이킹 배드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불건전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뭐 저분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범죄 그 카르텔을 이끄는 사람처럼 됐지만 그 시작은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동안의 빚이라든지 남겨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마약을 합성하는 일에 손을 대면서 시작되는 결과적 의도 자체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선한 거기는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모든 특징들은 양면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또 다른 예시로 본다면 두 명의 화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왼쪽에 있는 분 써있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죠. 노벨 화학상을 비롯한 노벨상들에 대한 수상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되었던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자, 노벨은 발명가이면서 화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폭발물을 만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걸 만든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죽음의 상인이다 이런 별명이 붙고 여러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으며 광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혁신적인 변화가 됐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분은 프리츠 하버라는 독일의 화학자입니다. 저분은 굉장히 대단한 발견을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을 주기 위한 조건이 있죠. 우선 대상자가 살아있어야 하고 그 발견이 충분히 대단해야 하면서 인류를 위해 충분한 공헌을 한 발견이어야만 한다. 저분이 한 거는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비료를 그냥 뭐 동물의 분변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공기 중 우리가 호흡하는 중에도 가득 차 있는 78%나 들어있는 질소를 이 너무나 안정해서 여러분의 과자를 사면 꽉 채워주는 그 질소를 비료의 형태로 고정을 시키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 보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 전체 인류의 3분의 1이 이 기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적인 양면적인 요소로는 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화학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긴 합니다. 이분이 화학 무기를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것은 사실 대부분의 유럽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는 영국 혹은 프랑스가 선도한 경우가 많죠. 프랑스가 먼저 화학 무기를 사용했고요. 그에 대한 대항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이미 그 이전에 최루 무기나 화학 무기에 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이거를 투척하거나 발사해서 상대방에게 화학 물질을 쏘지 말아라. 그럽시다 합의를 했어요. 그 법을 지켰습니다. 땅에 묻어놓은 게 퍼져나가는 식으로 어쨌든 투척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전범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 쫓겨나서 길에서 되게 아프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기도 했죠. 근데 이 모든 양면성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왜곡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왜곡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게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있고 또 그 모차르트의 라이벌 혹은 질투했던 평생을 질투했던 다른 음악가라고 알려져 있는 살리에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영원한 이인자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걸 묘사하는 것처럼 이거 역시 둘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푸시킨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극을 쓰면서 극작가로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였고 이 프리츠 하버의 이야기 역시 극작가들이 만들어냈던 하나의 왜곡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때 화학 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보다 노벨이 만들어서 폭발 사고로 혹은 그런 무기로서 폭발물로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많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는 세탁이 된 거죠.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학자들에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위험한 주제가 있다면 혹은 민감한 주제가 있다면 역시나 원자력일 거예요. 원자력이 처음 발견된 순간이 혁신이었죠. 질량의 아주 작은 질량의 소실만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를 보자마자 그래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자라고 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불을 발견했고 이것은 거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두 번째 불이 될 에너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듯 원자력 발전의 목적으로 쓰는 게 메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이 강력한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자 뭐 맨해튼 프로젝트나 우라늄 클럽 같은 것들이 독일과 미국에서 각각 발족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고 이때 쓰인 거 이후에는 전쟁에 실전 배치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잊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핵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자유롭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자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의 양면성을 보려면 우선 과학이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과학의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든 경제든 뭐든 다 결국엔 과학이죠. 사회과학이라는 분야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리학, 화학 이런 걸 말하는 건 다 자연과학이라는 분야에 포함이 돼서 자연과학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에게 친숙한 수학이 빠져 있죠. 수학은 자연과학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편의상 자연과학 대학의 한 학과로 있을 뿐이지, 차이가 있다면 자연과학, 여기 나와 있는 과학들은 진짜 자연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연의 구성이나 탄생이나 원리나 물질 이런 거를 실제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자연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정해진 답과 진리를 찾아간 학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논술 준비할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장황하게 풀어내고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므로 참이거나 그러므로 모순이거나. 그 말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공리나 논리 같은 걸 통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수학은 형식과학이라는 분야로 구분을 합니다. 논리학이 같은 분야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자로서, 화학자로서 오늘은 양면성을 그 무엇보다 갖는 이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 수학의 양면성 같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어려울지언정 뭔가 큰 피해를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 4가지 과학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는 천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그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학 분야입니다.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학에 대해서도 많은 유명한 분들이 TV나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거의 99%는 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거나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다 이런 양자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이 주제일 겁니다. 여러분들 TV 틀었을 때 갑자기 물리학자 분이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광학적인 거를 전식을 전개하고 전자기학의 즐거움을, 물론 전자기학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없죠. 그러면 채널을 아마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근데 양자역학, 시작부터 흥미롭죠. 세상에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보는 순간, 누가 나와서 말하는 순간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한번 보자라는 도전의식이 됐건, 혹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즐거운 게 됐건 우리는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천문학이 인기가 많아요. 천문학적인 발견이 있다고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막 자유롭게 화성에 갈 것 같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천문학자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가끔 물어봐요. 만약에 티켓이 생겼어요. 편도야. 화성에 갈래요? 지구에 살래요? 하면 모든 천문학자분이 미쳤다고 화성에 가냐 그럽니다. 이 좋은 데를 놔두고 거기는 그냥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하면 되지 내가 갈 필요는 없어. 내가 가도 할 게 없어 라고 하세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일종의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동화 같은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명과학은 옛날에는 딱딱한 학문이었지만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흥미를 얻기 시작하고, 또 뭐 GLP-1 같은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즐거워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 뇌라는 것 자체가 거의 하나의 우주와도 같으니까.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룡이나 심해 생명체나 우주, 외계 생명체 같은 미지의 것에 대한 흥미가 생깁니다. 다 동화 같은 거예요. 그럼 화학에는 이런 동화가 있을까? 있기야 있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아마 화학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딱 이런 감정이에요. 뭔가 불편해. 위험하고 더럽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고를 일으킬 것 같은 그 학문 분야. 물론 화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편해졌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샴푸라는 게 생기고 트리트먼트가 생긴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디 MT 가서 비누로 머리 감았을 때 뻑뻑해지는 느낌을 바로 간단하게 극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샤워하면서 샴푸 뒤에는 성분표를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물질들이 잔뜩 써 있고 어떤 게 이롭고 해로운지에 대해서도 감이 전혀 오지 않아요. 왠지 이건 안 좋은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화학자들은 모를까? 이 양면성이란 걸 극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화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화학은 아름다워요. 우리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모든 걸로 가득합니다.
친환경, 뭐 수소 에너지 다 화학적인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화학 원소 자체고. 그리고 뭐 상온 초전도 비록 최근엔 실패했지만 그 구성하는 거, 구리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다 화학 물질입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을 통해서 우리는 화석 연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미래를 꿈꾸고 모든 게 완벽해요. 이 좋은 걸 왜 싫어하지라는 생각을 화학자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학 이런 느낌이죠. 아마 뉴스 기사에서 본 단어들일 겁니다. 화학 무기, 유전자 조작, 환경 호르몬, 방부제, 화학 물질 다 봤죠. 근데 그 어떤 뉴스 기사도 긍정적인 거는 없었을 겁니다. 다 부정적인, 뭐가 누출됐다, 문제 발생했다, 발암률이 높아진다라는 것만 있지, 야, 이 발견으로 뭔가 대단한 게 생길 것이다, 이거는 과학 기자분들 일부가 쓰는, 많은 분이 찾아보지 않는 곳에만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샴푸 뒤에 써 있는 성분의 특성을 전부 다 알려줄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에 이분들은 조금 약간 공격적인 어투로 말한다면 대중들을 계몽하면 된다. 정보를 충분히 많이 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면 이러한 어려움이나 불리함 혹은 불합리함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화학은 원래 들었을 때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느낌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걸 설명하는 가장 직관적인 용어가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만 보면 있어 보이지만 뭔지 감이 잘 안 오는 표현이 있는데, 자, 예시로 든다면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 물 4잔이 있는데 전제 조건을 먼저 깔고 시작한다면 이 4잔의 물은 완벽하게 정수가 돼서 단 하나의 오염물질도 없는 순수한 물입니다. 근데 이 4잔의 물이 각각 지하수와 강물과 빗물과 하수보다 좀 더 세게 간다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퍼다가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 제거했어요. 완전히 깨끗한 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 잔을 골라서 마셔라. 그랬을 때 아, 나는 오염수 살면서 한 번은 먹어보고 싶었어 라면서 짚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걸 고르면은 3년간 졸업할 때까지 학점 다 A+를 준다라고 누가 말했다, 뭐 총장님이 말했다, 그러면은 도전할 만하죠. 혹은 저거 안 먹으면 너네 가족 납치해서 안 풀어주겠다 하면 먹겠죠. 근데 자율에 맡겨서 어떠한 처벌도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고르라 그러면 인간이라면 지하수를 골라요. 과학적인 논리와 추론으로는 이 4개가 동등하게 깨끗하다는 거 알아도 인간은 하수는 더러워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가용성 휴리스틱이에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natural, 자연적이다 혹은 자연,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녹색에 생기가 있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man-made나 artificial 같은 뭐 인조, 인공 이 단어를 보고 야, 이건 자연과 동등해, 과학적으로는 동일한 물질이고 상쾌한 거야라고 할 수 없어요. 왠지 잿빛에 생명력이 없고 되게 인위적이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이거를 습득해 왔는데, 자, 이러한 원리 때문에 화학은 절대로 쾌적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보이는 물질은 물 분자입니다. 빨간색이 산소고요. 주변에 2개의 수소가 결합해 있는 꺾여진 모양으로 귀엽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이 물 혹은 워터 혹은 뭐 한자로 물수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 푸르고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을 정식 화학물 명칭으로 한다면 다이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라고 부릅니다. 다이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라는 단어를 딱 보고 갈증이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 화학자 중에서도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쾌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화학물질은 저런 이름을 가져요. 이제까지 만들어진 유기화합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천만 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고요. 무기화합물까지 포함하면 수조 개 정도의 화학물질이 있고 사실상 무한대로 많습니다. 6천만 개라고만 쳐도 만약에 우리가 이 6천만 개의 물질에게 다 귀여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다면, 사랑스럽게 붙일 수 있었다면 화학은 불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다이하이드로젠 2개의 수소, 모노옥사이드 1개의 산소, 딱 구성 그 자체를 표현한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저게 가능하다면 2개 수소, 2개 산소도, 4개 수소, 뭐 3개 산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방식이고 우리는 화학이라는 게 왠지 딱딱하고 불편하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어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케모포비아라고 부르는 사회적 현상이 시작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텐데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삶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케모포비아라는 단어가 화학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확장됐습니다. 어디까지? 화학도 싫고 심지어 이건 네이처 논문에서 설명한 건데 화학을 공부해야 하는 내 처지 자체가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두 단어가 들어간 모든 것은 위험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이게 커지게 됐던 건 여러분이 다 겪었을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심심치 않게 뉴스 기사가 나오죠. 지금은 좀 왠지 잠잠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지만 미세먼지 문제도 다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대라면. 그리고 지구온난화 역시 끝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물질에 의해 유발되죠. 과학자들이 플라스틱을 안 만들었다면 인간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마주할 일이 없을 거예요. 화학자들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았고 분리를 안 했다면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도 없었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이에요. 뿌린 건 거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투로. 뭔가 새로운 대안이 없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의도로 만든 게 아니고 모든 물질은 양면성이 있다는 걸로 이야기를 물질적으로 가보려 합니다. 자,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바다에 떠돌고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수십억, 수조 개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끝없이 만들어요. 스스로 다 분해될 때까지.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물과 햇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특히 많이 생기냐? 나는 분리수거도 잘하고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도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 만듭니다.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건 빨래예요. 세탁기 돌리면 우리 섬유, 이거 지금 다 순면으로 쓰진 않아요. 플라스틱 섬유들이에요. PET 같은 거 다 있고 돌리면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하수로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빨래를 하지 말고 살아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이죠. 관측하는 순간이 돼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전엔 몰랐어요. 이것에 대한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석연료를 쓴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미세먼지가 없었을까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를 언제 느꼈냐? 왠지 하늘이 뿌예 보여서 측정을 시작했더니 미세먼지가 높게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앱이 만들어졌죠. 오늘은 뭐 최악이다, 매우 나쁨이다, 뭐 양호다, 이런 것들.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겪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간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꼭 말하시고, 그리고 오늘 최악이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도 하시고, 마스크 쓰고 나갔다 왔는데 그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미세먼지 높다 그러면 집에 와서 목이 칼칼해요. 똑같이 살았는데 이전이랑.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왜? 우린 미세먼지를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어차피 마스크를 쓰는 게 생활이 되는 걸 몇 년 겪다 보니까 미세먼지 있던 말든 하고 지냈어요. 지금은 또 코로나가 약간 감기처럼 여겨졌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또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어요. 아마 미세 플라스틱 문제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 갑니다. 왜냐? 그 사이에 더 위험한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아마 뭐 미세 유리가 됐건 뭐가 됐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반복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측정하고 존재를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게 생겼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끼리를 멸종해서 보호하려고 만듭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신소재를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코끼리를 보호하자라는 목적 하나였어요. 특히 코끼리는 상아가 있죠.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저 상아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색상도 아름답지만 가공하기도 쉽고요. 이걸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걸 많이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상아를 활용했던 분야가 바로 당구공이었습니다. 코끼리 상아 하나로 당구공을 약 5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대요. 큰 코끼리면. 그리고 당연히 파손이 되겠죠. 쓰다 보면. 당구는 공들이 충돌하는 스포츠니까.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아 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를 밀렵하는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느낀 게 그림에 있는 마이클 팰런이라는 미국의 당구 선수였습니다. 자, 이분은 당구 선수기도 했지만
지금 사용한 저 당구대 규격도 만들고 제품도 만드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상금을 겁니다. 코끼리 상아를 대체해서 당구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가져와라. 이걸 성공한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 자, 1만 달러라고 들으니까 왠지 좀 적어 보이죠. 지금 환율로 봐도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시대는 옛날이잖아요. 시세를 반영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냐? 한 18억 정도 됩니다. 소재 하나만 찾아오면 상금을 18억을 준대요. 지금 막 박터지게 콘테스트 나오고 경쟁 프로그램에서 1등 해봤자 3억에서 5억 주는데 소재 하나 찾았다고 18억 원을 준다? 당연히 온갖 화학자, 발명가, 과학자 다 뛰어듭니다. 자,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나오긴 나왔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인조 플라스틱 당공이 그림에 보이는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물질을 통해 만든 셀룰로이드라는 소재였습니다. 자, 나이트로셀룰로스는 화약이에요. 지금도 총알에 장약으로 쓰고 있는 화약입니다. 심지어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도 나이트로셀룰로스를 써요. 자, 그럼 이런 화약 물질이 문제를 안 일으켰겠느냐? 당연히 일으켰죠. 당구공, 저 공을 지금 안 쓰는 이유는 공은 분명 공들이 충돌하는 스포츠라 했는데 폭발물이 강하게 충돌해서 불꽃이 튀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터집니다. 당구장에서 몇 번 공이 빡 소리를 내면서 연기와 함께 터졌대요. 그리고 이 공이 사용됐던 국가 미국이었죠. 총기 합법화의 국가. 당구 치는데 뒤에서 폭발음이 들리니까 다들 총을 뽑아들고 겨눴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걸 안 쓰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 쓰느냐? 지금도 많이 씁니다. 우선 그 중과도기에 쓰였던 것은 여러분이 옛날 영화들 보면 극장에서 이제 영사기에다가 이 원통으로 된 커다란 필름을 꽂아놓고 이게 타다다다 소리 나면서 필름이 돌아가면서 재생이 되죠. 이 필름을 만드는 재료가 같은 재료입니다. 굉장한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화에서 필름이 불에 타면서 영화관 화재로 사고가 나는 게 나온 이유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당연히 그 필름을 안 쓰겠죠. 물론 이 필름 쓰는 그 영화 감독 몇 명이 있어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금도 씁니다. 거의 이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뭐 스콜세지나 이분들은 여전히 필름을 쓰고 있대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 어디 쓰느냐? 요게 아마 가끔 특수 분장 보면 흉터나 주름 만들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고정을 하는 걸까? 이물질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면서 수축한 효과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플라스틱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됐는데 화학자들에게 많이 질문받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될 수는 없나요? 개발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능가하는 물질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 과학력으로는 향후 100년간은 못 만들 거라 봅니다. 자,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플라스틱의 성질이 뭐냐? 우선 플라스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어요. 시대의 구분, 유물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할 때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뭘로 구분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플라스틱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현대 문명은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모든 기반이 되는 건데 특징은 우선 첫 번째가 투명하답니다. 두 번째는 가볍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떨어뜨려도 깨지가 않는 내구성, 깨지지 않은 내구성, 그리고 어떤 물질을 담아둬도 웬만해서는 녹거나 변성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약한 거 딱 하나입니다. 열을 가하면 요구르트병 오그라들듯이 변형이 되는 것 외에는 엄청난 소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명한 소재가 있을까? 있다면 언젠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첫 번째는 유리가 되겠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투명한 거 해봤자 뭐 이런 수정, 석영 같은 거나 다이아몬드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걸 쓸 수는 없죠. 건물 유리창을 뭐 다이아로 만든다? 말도 안 되죠. 유리를 쓰면 안 될까? 유리로 여러분 휴대폰을 지금 휴대폰 겉에는 금속 케이싱도 있지만 플라스틱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유리로 했다? 지금 여러분 떨어뜨리면 걱정하는 건 하나죠. 액정 나갔나 안 나갔나. 거기는 깨지는 데니까. 다 유리였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떨어뜨리면 박살나니까 새 거 사야 돼요. 모든 제품은 일회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자, 그러니까 이 물질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죠. 주기율표라는 게 화학에서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리고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뭐 비슷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모여 있다며. 그러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핵심인 탄소.
탄소랑 같은 줄에 있는 다른 원소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유리입니다. 탄소 바로 밑에 있는 게 유리이기 때문에 뭘 써도 무조건 유리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고 금속이 된다거나 만들 수가 없거나 유연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 쓸 수 있을지, 환경을 보호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자, 다른 동물이 나왔죠. 우리가 또다시 걱정했던 현대 사회의 문제, 바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왜 생겼냐? 인간이 너무 많아서냐? 뭐 인간이 많기 때문에 가축도 더 많이 기르고 또 연료도 더 많이 쓰고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나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건 이 화석연료라는 걸 왜 썼을까? 화석연료, 특히 석유를 사용한 이유,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래를 멸종해서 구하기 위해서 석유를 씁니다. 그럼 그전에는 석유를 안 썼을까? 그전에는 석유를 상처난 데 바르는 용도로 썼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다치면 뭐 된장 바른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중세에는 다친 곳에 똥을 발랐습니다. 인간의 대변을 발랐어요. 보통 대변이나 소변을 쓰는 경우는 그거를 쓰는 와중에도 품질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탈모 치료제 같은 거를 로마 시대 때 소변을 썼는데 그때는 뭐 히스패닉 인종의 남성의 소변이 좋다 해서 그게 비싸고 다른 건 싸고 막 이런 식으로 달랐어요. 대변을 바를 때는 어린 나이에 대변이 좋다는 말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게 어린 나이일수록 유해 미생물이 적긴 할 겁니다, 대변에. 그러니까 폐혈증 감염되는 게 적었겠죠. 당연히 대변을 발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팔다리를 자르거나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치료인 줄 알았죠. 근데 석유가 땅에서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가 나오고 이걸 바르는 거예요. 바른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감염이 안 돼요. 솔직히 석유에서 미생물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도 석유에 넣으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균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던 게 석유로부터 성분을 분리한 게 우리가 페트롤륨 젤리라고 부르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셀린입니다. 그래서 상처 났을 때 바셀린 발라도 되는 것이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바셀린 최초 발명자는 이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건강에 좋은 거다라 그래서 매일 한 수저씩 먹었대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셀린 먹으면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먹어도 죽지는 않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는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탄수물질 먹을 거면 그냥 탄 고기 먹는 게 맛도 좋고 문제도 더 적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석유라는 거를 이런 용도로만 쓰다가 왜 그랬냐? 고래를 왜 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조명이라는 게 과거에 필요했을 겁니다. 초를 쓸 수도 있었지만 초를 못 쓰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가로등. 가로등은 램프를 많이 켜서 옛날 영화를 보면 이런 점등기를 가지고 저녁이 되면 가로등마다 불을 붙이고 다니는 점막꾼들이 직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초를 놓으면은 바람 불고 하면 더 쉽게 꺼지니까 다른 연료를 써야 될 거고 여기 들어가야 하는 연료에 요건이 있겠죠. 자, 이렇게 불을 직접 유리로 되어 있는 조명기구 안에 넣고 틀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얘가 불완전 연소를 해서 그을음이 생겨가지고 시꺼매져 버리면 기껏 불을 켰는데 바깥으로 불빛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을음이 나지 않는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래기름이었습니다. 자, 고래기름은 다른 기름과 달라요. 이 말 듣고 아니 그러면은 돼지 라드라든지 이런 다른 동물들 혹은 식물의 기름을 이용해도 쓸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고래기름을 썼을까?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지금 말한 것처럼 고래기름은 성분이 다릅니다. 왁스 재질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그을음이 안 나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보통 향유고래의 기름을 최고로 쳤는데 얘네들 대왕 오징어 먹고 사는 놈이죠. 그 말은 깊은 바다에 살아요. 고래들은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깊은 바다에 삽니다. 깊은 바다는 추워요. 추우면 체온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방층이 두꺼워요. 한 마리만 잡아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를 막 계속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가 진짜 멸종할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석유, 이 시꺼먼 원유를 우리가 말하는 분별증류라는 열에 의해서 분리하는 기술을 통해서 등유라고 부르는 등불을 켜는 데 사용했던 기름이어서 등유라는 거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파란색이 고래기름의 사용량이고 주황색이 페트롤륨이라 써 있죠. 석유를 이용한 기름의 사용량입니다. 고래기름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정확하게 석유 기름이 사용되면서 줄어들게 되고요. 이거를 후에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몇 년 정도 더 이 발명이 늦어졌다면, 이 석유의 사용법이 늦어졌다면 고래가 멸종했을까를 추산해 봤더니 5년입니다. 5년만 늦게 개발됐으면 고래라는 생명체는 지금 지구에 없었어요. 굉장히 경이로운 생명체예요. 고래는 공룡을 포함해서도 지구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뭐 흰수염고래 이런 거 있죠. 블루웨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룡을 본 적은 없지만 이제까지 살았던 것 중 가장 거대한 생명체랑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거고, 노력한다면 혹은 관람을 간다면 바다에서 볼 기회가 있는 거죠. 그걸 영원히 못 볼 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문 사파에서도 고래들이 뭐 축배를 들면서 우리 이제 살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목적 자체가 이로움을 위한 거였고, 이 석유가 딱 1859년에 시추가 되면서 이 물질을 분멸 증류라는 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물질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석유화학 물질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뭐 가솔린 같은 거, 물론 이거는 가벼운 거일수록 쉽게 끓일수록 더 위쪽에서 분리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뭐 흔히 말하는 프로판 가스 있죠. 프로파라는 말이 숫자 3을 말합니다. 탄소 3개짜리로 된 연료가 프로판이에요. 4개가 되면 뷰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게 부탄가스입니다. 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커져서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는 탄소가 7개에서 8개짜리예요. 부탄이나 프로판이랑 차이 없어요. 탄소가 더 길게 있을 뿐이에요. 탄소가 12개를 넘죠? 그게 주유소에 있는 경유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대한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뭐 유조선이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휘발유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더 거대한 에너지의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가가지고 찌꺼기까지 간다? 이게 아스팔트, 우리 도로를 까맣게 포장하는 아스팔트가 되고, 이 과정에 재미있는 게 흑연이 나와요. 탄소 물질들이. 이 탄소 물질들을 어디 쓰느냐? 리튬 배터리를 만들 때 음극재로 씁니다.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써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석유가 필요해요. 심지어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들이 석유로부터 오기 때문에 석유를 왜 썼느냐, 이거를 그냥 땅에 놔뒀다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석유를 안 쓰는 미래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석유를 사용할 겁니다. 단지 연료로 사용하는 게 줄어들 뿐이지 화장품, 의약품 이 모든 것들은 석유를 써야 됩니다. 근데 화학이 발달했다면 석유를 쓰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요. 솔직히 충분히 가능해요. 단점은 뭐냐?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잠깐 아파가지고 두통 있다, 그럼 그냥 약국 가가지고 그냥 살 수 있는 뭐 타이레놀 같은 약 사가지고 먹으면 되죠. 타이레놀 가격 따져보면 한 거의 100개 들어있는 거가 한 4, 5만 원 하니까 한 개당 쳐봤자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석유로 만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완전히 화학적으로 친환경 물질을 뽑아서 만들었다, 최소한 5배에서 10배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지금은 머리 아파서 그냥 하나를 먹던 게 나중에는 거의 밥 한 끼 가격을 내고 그 약 하나를 먹고 많이 먹어서 약효가 안 돌아하면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격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이건 이제 화학공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헨리 퍼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일도 역시나 석유 화학 물질의 찌꺼기를 비커에 끈적하게 붙은 걸 씻어내려고 막 알코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해봤을 분필에다가 수성 사인펜 칠해서 이렇게 놔두면 색이 쫙 분리되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걸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 원리처럼 색이 쫙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보라색 염료를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 염료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에 보이는 저 조개들 있죠, 소라들. 저 소라를 한 15,000마리 정도를 잡으면 한두 방울 나왔어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라색이 귀한 색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극 보면 왕들이 빨간 옷을 입고 금색 수실이 놓여진 게 이제 왕의 용포죠. 근데 유럽 쪽을 보면 왕실의 상징이 대부분 보라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은 아무나 쓸 수가 없어서 로얄 퍼플, 왕 같은 왕족이 아니면 살 수도 없는 너무나도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렴한 가격이 되고 청바지 염료부터 모든 게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되게 대학원 초반에 갔다가 이거 발견하고 바로 대학원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 차려요, 아버지랑.
그래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걸 지켜본 그 지도 교수님은 나도 염료할래 하고 시작해서 또 부자가 돼요. 이때부터 염료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화학공학이 퍼지고 이 염료 산업이 밑거름이 결국에 된 게 세계대전 때 흔히 말하는 이게 파벤이라는 이 회사들이 염료 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탱하는 굉장히 거대한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텐데 이런 발전, 발견, 발명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이롭게만 만드는 것일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인구론의 주된 내용은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유명하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뭐 간단히 말한다면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두 명이 결혼을 서로 해서 자녀를 2명, 3명, 4명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으니까 시간 산업으로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어날 수 있다.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식량의 생산을 봤을 때는 산술급수적이다. 땅의 면적이라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계속 기른다고 무한히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어느 제동 장치가 있어서 많아지면 줄어들고 식량이 더 많으면 늘어나는 식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해석이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회나 이런 분야에서 말하는 게 녹색혁명 혹은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써 있는 거는 사실 여기 녹색으로 Agriculture Green Revolution 써 있는 저 부분인데 저거 한다고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느낌은 안 들어요, 솔직히. 약간 이거는 과장입니다. 녹색혁명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지 갑자기 식량이 많아졌다고 야 그러면 지금부터 막 열심히 자녀를 낳아보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인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던 계기는 그 바로 뒤에 써있는 엔타이바이오틱스라 써있는 항생제가 발명되면서부터 인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간단해요. 인간이 태어나는데 적어도 10개월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은 필요할 겁니다. 조온이 있던 시대라 보더라도. 근데 약이 발견됐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미생물 감염입니다. 인간은 우리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지구를 실제로 지배하는 건 미생물들이에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엘리베이터에서 개한테 물렸대요. 큰 개도 아니고. 그러면 뭐 이거 붕대 감고 소독하면 되겠지 했는데 며칠 후에 보면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유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폐혈증. 폐혈증이란 건 물린 과정에 상처 난 곳이 소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혈관 속으로 우리 체액이나 혈액 속으로 미생물들, 박테리아가 들어간 겁니다. 걔네들은 여기 있는 영양소 먹으면서 신나서 증식을 해요. 그러면서 활성산소라는 우리들이 막 피부 노화한다 걱정하고 선블락 발라 막으려는 그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은 쇼크사를 합니다. 폐혈증 쇼크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들어온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잡는 게 항생제입니다. 자, 항생제가 만들었다는 건 죽을 사람이 안 죽게 됐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우선 감염으로부터 안 죽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옛날에는 이 아이들이 안 죽기 시작하고 부상 입은 사람들이 안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안 죽어서 인구가 늘어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항생제라는 게 개인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데 지구한테 좋은 일은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흔히 말해봤을 겁니다. 인간이 지구의 약간 그 곰팡이 같은 존재다. 인간만 줄어들면 지구 환경은 다 회복된다. 반쯤 농담 삼아서라도 말해봤을 거고 당연히 그게 사실이긴 할 겁니다. 인간만큼 맹목적으로 번영이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걸 파괴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럼 이 항생제의 발견 시작은 역시나 페니실린이 가장 유명했겠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항생제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부터 본격적인 화학 기술들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거 딱 봐도 뭔지 몰라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화학을 전공하고 있더라도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 화학 분자 구조들 있죠. 보는 순간 약간의 메스꺼움이다.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저런 걸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수학 수식이나 뭐 양자역학의 수식만 세 줄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이 봐야 돼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미술 작품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미술관과 추상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해한 사람이 간혹 나와요. 설명을 가끔 해줘요.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안 보여요. 그래도 복잡하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즐기려면 모르는 건 넘기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큰 범위에서만 이해하는 게 과학을 진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개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왼쪽 위에 뭔가 지금 시뻘겋게 생긴 놈들이 문제가 생겼죠. 저 정도는 딱 보면 알죠. 바로 피에 있는 적혈구입니다. 우리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실제로 적혈구가 옮기진 않지만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피에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근데 적혈구가 뭔가 길쭉길쭉한 놈들한테 공격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속에 보니까 알같이 뭐 이상하게 잔뜩 생겨가지고 감염된 느낌이 나죠. 저게 말라리아입니다. 우리가 말라리아는 약간 감기나 이런 것처럼 뭐 걸리면은 열나고 그러다 운 나쁘면 죽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말라리아는 기생충이에요. 일종의 벌레가 미생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말은 저 미생물들을 죽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가 드디어 찾아낸 게 왼쪽 아래 보이는 키나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의 껍질이었습니다. 이 나무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죠. 그게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분자 구조입니다. 저거 굉장히 써요. 맛이. 이거를 먹기 위해서, 왜냐면 이걸 먹어야 살긴 사니까 저 물질을, 이 쓴 물질을 먹기 위해 개발된 게 토닉 워터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술에다가 타먹는 그 토닉 워터, 그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래도 써 해서 좀 더 편하게 먹으려고 생긴 게 칵테일 진 토닉입니다. 이걸 먹기 위한 거였어요. 너무 써가지고 진짜 씁니다. 여러분 느껴보려면 그거 있죠?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라고 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에 세상에서 가장 쓴 물질을 발라놓은 것들이 있어요. 유명한 게 닌텐도 게임팩이라든지 동전 모양 전지라든지 아니면 손톱 깨무는 애들 못하게 바르는 거, 그거 한번 살짝 먹어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스프레이 입에 뿌리면 안 되고 스프레이 가끔 뿌리다 보면 쓴맛 날 때 있잖아요.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스 같은 거 흡입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쓴 물질을 넣어서 못 먹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부동액에도 있고. 이 물질의 문제가 뭐냐? 쓴 거는 부차적입니다. 너 이거 진짜 쓰거든? 이거 안 먹으면 말라리아로 죽어. 이러면 먹겠죠. 항상 이런 과정이었어요. 매독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는 300년 이상 세상에 수은밖에 없었습니다. 수은화합 물질을 먹고 뭐 수은 증기를 환부에 쪼이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던 게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매독도 균이거든요. 균도 생명체죠. 암세포도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돼 치킨 게임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난 어차피 죽는 거였습니다. 말라리아든 매독이든. 근데 병원체들이 먼저 죽으면 나는 적어도 사는 거예요. 후유증은 남겠지만. 그 상황에서 아 나는 그냥 매독과 함께 죽겠소라는 선택을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마지막 시도를 해보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유일한 문제는 이 맛을 떠나서 저 키나나무라는 나무가 남아메리카 쪽의 일부에만 살고 있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이 안 돼요. 큰일 났다. 이 나무가 있어야 사는데 어떡하냐?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게 화학자들이 합성을 하는 거고, 물론 저걸 만들었다고 욕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발달한 기술들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아마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자주 볼 수 없던 식물일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데 조경수가 있잖아요. 화단 같은 거 막 하고 그때 저런 열매가 조그맣게 열리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저게 주목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저 열매 달달합니다. 먹어보면. 조경수니까 막 맺히잖아요. 그 보면은 왠지 먹고 싶잖아요.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저 나무가 왜 요새 많이 없어졌냐? 독이 있습니다. 저 열매 많이 먹으면 똑바로 못 걷다 쓰러져 죽는데요. 제가 한창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종류라 아마 안전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 나무가 왜 썼느냐? 훨씬 복잡해 보이는 화학 물질이 있죠. 저 물질은 파클리탁셀이라고 불리는데 얘가 제품명으로는 탁솔이라고 부르는 항암제입니다. 효과가 정말 좋은 항암제예요. 이거 발견된 거는 저 주목나무 주변에 있는 바닥에 흙을 퍼가지고 분석했는데 이 물질이 나온 거예요. 얘가 왜 이걸 뿌릴까? 주변에 있는 뭔가를 죽이기 위해서 뿌립니다. 식물은 되게 친환경적이고 뭐 자연과 어울릴 것 같지만 여러분 가끔씩 이제 화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둥 부분의 풀만 갈색으로 죽어 있거나 거기만 풀이 안 자라 있는 걸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조경 때문에 거기에 뭘 뽑은 게 아니라 그 식물이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른 식물을 죽이는 화학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런 걸로 찾아낸 거예요. 껍질도. 효과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주목나무가, 여기 쓰기 위한 주목나무가 자라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한 2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벗겨야 한 명을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서 미국에 있던 주목나무 숲이 대규모 괴사를 합니다. 다 벗겨갔어요,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죠. 약간 동화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뭐 아버지가 한겨울에 병에 걸려갖고 뭐 잉어를 잡으러 가고 산딸기를 구하러 가고 이런 것처럼, 아니 가족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 나무 껍질을 다려 먹으면 낫는단 말 들으면 몰래라도 가서 벗겨 오겠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빨리 안 만들면은 생태계가 파괴된다 해서 저 파크리탁셀이란 저 복잡한 물질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효과를 누리면서 병원에서 저런 걸 쓸 수 있는 거고, 물론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발견들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이 첨단 과학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발전의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어떤 과학부에는 약간 동화 같은 주제가 있다면 화학에서는 정말 그 어떠한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고, 그리고 가장 첨단이면서 화학계의 동화라고 할 수 있는 나노 세계, 나노 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건축물이 나왔죠. 건축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화학은. 저렇게 복잡한 걸 만든다기보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게 화학입니다. 이게 설립되면, 확립이 되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말하면 화학물질이 대상이 돼서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역시 내가 꿈에 그리던 나만의 집을 짓는 걸 아마 할 겁니다. 뭐 거기 지하실을 파든 엘리베이터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마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주변 지어달라는 사람 다 해줬어요. 그럼 좋은 일만 한 거잖아요. 뭔가 나도 내 이 능력을 통해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사람이 하는 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건축되고 있는 것 중에는 한 1km 높이를 갖는 게 건설 중이고, 계속해서 큰 건물을 만들고 있어요. 기술을 보여주고 랜드마크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큰 건물 만들기는 안 어려워요. 전제 조건만 있다면. 첫 번째, 아주 넓은 부지. 두 번째, 무한한 노동력. 세 번째, 끝없는 자금. 이게 있으면 못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건축물이 이렇게 크려면 그 설계, 도면을 그리고 내진 설계부터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돈으로 어렵지 않나? 필요 없습니다. 피라미드 쌓으면 돼요. 피라미드처럼 쌓으면 걔가 지진 났다고 무너질 리가 없죠. 그냥 계속 넓어지는 만큼 한 층씩 높아지니까. 결국 크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근데 작게 만드는 건 어떨까가 나노 세계로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노라는 말 자체가 나노스라는 소인을 의미하는 그리스에서 왔고, 정말 작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집,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의 모습입니다. 저기 스케일바가 있죠. 까만색 막대기가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럼 저 집이 올라가 있는 저 동그랗게 생긴 판의 지름이 대충 뭐 한 100 마이크로미터 내외 정도 되겠죠? 100 마이크로미터는 여러분 머리카락 굵기예요. 머리카락 딱 뽑아서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 저 집을 짓는 것도 대충 CAD로 도면 그려놓으면 레이저가 깎아주는 게 아니라 조립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딱 했을 때 당연히 자랑할 겁니다. 너네 큰 거만 만들 수 있지, 나는 작은 집, 세상에서 제일 작은 집 만들었어. 더 작은 집 만들까요? 더 작은 집 안 만듭니다. 만들어봤자 자랑을 못해요.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와서 머리카락 눈앞에 들이밀면서 여기 세상에서 제일 작은 집 있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관심도 안 가죠? 또 집이라는 건 목적이 있어야 돼요. 큰 건물은 우리가 사무공간, 거주공간 뭘로든 쓸 수가 있어요. 저 집은 쓸모가 없어요. 그냥 기술력을 보여준 게 다일 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작아지다 보면은 더 이상 안 작아집니다. 반도체 설비 같은 그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휴대폰도 옛날에는 엄청 거대해서 진짜 벽돌만 했습니다. 작아졌어요. 계속 작아져서 누르기도 힘들 정도 크기로 작아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시 커지고 있죠. 우리가 다루는 정보의 종류나 양이 바뀌면서 작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건 크기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화학에서 나노라는 게 왜 따로 말을 하냐?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뭐 몇 나노 공정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나노보다 더 큰 세계, 우리 머리카락 이해한 것처럼 마이크로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딱히 마이크로 과학, 마이크로 기술 이런 거는 크게 다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어떤 의미냐? 지금 굉장히 다양한 크기와 물질이 있습니다. 화학에서 이 나노화학에서 제일 유용하게 쓰는 대상이 바로 금이에요. 금. 저도 금을 물처럼 써요. 하수에 막 다 버려요. 금 하도 써가지고. 근데 금이 만약에 센티미터 단위인 테니스공 크기로 있다. 어떨까요? 얘는 그냥 노란색의 광채가 있는 금으로 만든 공일 거예요. 그냥 금이에요. 자, 더 작게 가서 밀리미터까지 가봅시다. 개미 모양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얘 노란색의 광채가 있는 개미겠죠. 다를 거 없어요. 머리카락이 마이크로였죠. 머리카락 정도 굵기로 금을 실을 뽑았다. 당연히 똑같이 노란색의 광채가 있는 털일 겁니다. 별다를 게 없어요. 금은 금이에요. 근데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나노미터라는 세계에 들어오면 금은 빨간색의 액체 형태가 됩니다.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크기가 바뀐다 해서 물질이 달라질 거 없었는데 나노 크기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까지 없던 것들. 이 빨간색의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쓸 일이 있나? 여러분 다 썼습니다. 코로나 때 코 찔러 가지고 테스트기 해봤죠. 간이 테스트 하면 어때요? 빨간색 선이 나오죠. 그게 금나노 입자예요. 빨간색 선이 나오는 모든 독감이 됐건 임신 테스트가 됐건 모든 테스트기는 다 금을 씁니다. 왜냐하면 테스트기라는 것의 목적은 제조해 놨다가 확인해야 될 때 뜯어서 써야 되는데 다른 금속이나 다른 물질로 하면은 얘네들이 변질이 됩니다. 하지만 금은 녹슬지 않죠. 영원히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한 물질이죠. 그래서 금으로 합니다. 얘네들이 뭉쳐서 그 부분만 빨간색을 만듭니다. 자, 다른 의미로 화학에서 이게 마지막 영역인 이유는 가끔 그런 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 과학과 기술과 모든 학문의 끝은 있을까? 시작은 어디일까? 이런 걸 상상하는 적이 있죠. 다른 과학들은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라는 분야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화학은 끝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나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화학은 다룰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물질을 연구하고 활용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물질을 하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원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럼 원자의 크기가 얼마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 가장 마지막에 써 있죠. 옹스트렘이라 써 있지만 0.1 나노미터입니다. 하나의 원자가 탄소 하나 정도면 0.1이 돼요. 근데 탄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없죠. 카페인만 해도 고리가 2개가 붙어 있고 복잡해요. 나노미터 크기가 됩니다. 결국 나노보다 작은 곳에는 화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물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를 활용한다는 건 내가 유일하게 끝이 존재하는 학문의 경계선에 서서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를 보면서 여행을 가는 게 나노화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빨간색이 사용됐던 거 사람들은 알고 썼을까?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있었던 리큐르구스의 잔이라고 부르는 유물입니다. 굉장히 똑같이 생긴 게 3개가 있죠.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하나의 컵을 3번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너무 보이는 게 달라요. 제일 왼쪽 거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뭔가 회녹색으로 돼 있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이 투과해서 나오는 것처럼 붉은색이 보입니다. 저 붉은색이 나온 이유가 바로 금으로 된 나노 입자가 이 컵의 유리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차이점은 제일 왼쪽 그림은 조명이 지금 여러분처럼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닿았다가 튕겨 나오는 걸 보는, 우리가 반사된 빛을 본 거고, 오른쪽은 컵 안쪽에 조명이 있어서 빛이 컵을 뚫고 나오는 걸 본 겁니다. 투과광이죠. 투과광과 반사광이 보이는 건 당연히 다른 게 아니냐? 당연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저거는 하나의 물질인데 왜 투과도 되고 반사도 되느냐? 막힐 거면 막히고 투명할 거면 투명해야지 왜 빛이 어딨냐에 따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빛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미터 범위의 빛은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튕길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고. 저 안에는 아주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유럽 같은 데 간다거나 하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건 오른쪽 그림밖에 안 떠올라요. 어두운 배경에 화려한 색깔의 유리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작품. 왜 어두운 배경일까? 색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어두운 건물 속에서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빛을 받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건물 밖에서 보면 왼쪽처럼 보여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색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유리 속에도 나노물질이라는 게 들어있었을 겁니다. 빨간색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금이 있어요. 노란색은 은입니다. 초록색은 보통 철이 들어있고 파란색은 뭐 코발트 같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이 유리를 직접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나노라는 분야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는 거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활용했다고 해서 나노 기술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약간 과대 광고하는 거 아닐까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과학 분야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야만 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메모를 하든 들여다보는 사용하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많은 전자기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전자문명 시대와 이 인터넷과 이 모든 걸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못 만들잖아요, 솔직히. 휴대폰 만들어라 하면 못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만든다고 전자문명 시대에 소외되거나 이 과학과 상관없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측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분야를 이 나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 기준은 아마 이 지성학을 듣는 학생 중에서도 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대학교에 들어오면 모든 고민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고민이 또 시작이 되죠.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얻어서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부터 내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 분야가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지금은 뭔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은 분야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헬스케어예요. 건강과 관련된 거.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아파서 다 죽어버리면 과학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인간은 오래 살고 건강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건강 관련된 분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환경이랑 연관이 되죠. 특히 에너지는 최근에 AI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아무리 최적화가 돼가지고 AI가 생각보다 전기를 덜 써, 뭐 제미나이는 그 최적화가 됐어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안 쓸 때에 비하면은 많이 쓰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브리풍으로 그림 그리지 말라 그러고 AI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쓸데없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두 가지 분야는 인간이 살아가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을 분야입니다. 그럼 이 분야들에서 나노가 쓰이고 있는 예시가 있을까? 우리 의료 분야에 대해서 나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나노 로봇입니다. 현실적으로 있을까? 오히려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데 오히려 많이 나오죠. 나노 로봇 같은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나노 로봇은 대단한 기술력을 갖는 걸 상상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몸에 넣으면 알아서 돌아다니다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얘가 찾아서 치료를 하고 뭐 다 했으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계속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고 이거가 우리가 떠올리고 기대하는 나노 로봇입니다. 가능할 것이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해요. 이 기능이 있으려면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모세혈관까지 갈 수 있을 크기의 나노 로봇에 레이저 장비, 진단기, 집적 회로, 배터리, 구동 설비, 통신 장비 다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으로 될 리가 없죠.
이거는 외계 기술이어도 안 될 겁니다. 원자 몇 개 단위로 만들어서 할 거 아니면 안 돼요. 이 모든 장비들을. 자, 그럼 이걸 포기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건 기능을 줄이자. 지금 의학 기술은 엄청 발달해서 치료는 잘해요. 진단을 더 잘하죠. 진단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진단을 해서 암 몇 기다, 어디 있다, 전이 됐다 다 알아도 치료가 안 되거나 재발돼서 죽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우선 찾아내는 건 기가 막히게 찾아야 됩니다. 온갖 기술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 진단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작업으로 놔두고 뭔가 밝혀졌을 때 그것만 처리할 수 있게 기능을 최소화하면은 나노로봇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지금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스캔을 해가지고 간암이야.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 간암이 어떤 종류의 암세포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얘만 찾아가 치료할 수 있는지만 알아낸다면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혹은 장비를, 그 나노 소재를 만들어서 몸에 투입을 하면 치료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집중하는 식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래도 좀 나노 로봇이라는 단어를 하려면 대충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그냥 약 전달하고 소변 배출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좀 움직이거나 기능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로봇이라고 칠 수는 있잖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거는 모양새입니다. 진짜 무슨 변신 로봇처럼 멋있는 거 만들 수 없어요. 되게 막 휴지 구겨놓은 것 같거나 이런 막대기 같은 모양밖에 안 돼요. 거기다 공들일 바에는 기능을 추가하고 말죠. 실제 이렇게 총알처럼 생겼어요, 그냥. 그래서 안쪽에는 아연이라는 금속으로 하고 바깥쪽 껍질에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조정할 수 있게 일종의 RC카 조정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뭘 했느냐? 얘는 산성 환경에 들어가면 수소 기체를 내뿜으면서 총알처럼 날아갈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되게 쓸모없어 보이죠? 굳이 왜 수소 기체를 내뿜으면서 날아가느냐?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산성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 위 같은 이 위액으로 들어있는 곳은 굉장히 산성이에요. 근데 그 외에 우리 일반적인 몸, 뭐 근육 조직, 혈액 뭐 이런 것들 다 약알칼리성입니다. 아마 코 세척이나 뭐 렌즈 닦을 때나 보면 생리식염수라고 약국에서 팔죠. 보시면 pH 산성도가 7.4라고 보통 써 있습니다. 7이 중성이고 이것보다 숫자가 적으면 산성, 더 높으면 염기성 혹은 알칼리성이라 부릅니다. 7.4면은 약알칼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산성화되면 안 좋다 말하는 게 그게 들어가서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진짜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약알칼리성 몸인데도 산성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암 조직은 산성 환경이에요. 유독.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고장났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나는 끝없이 분열해가지고 계속 늘어날 거야가 암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계속 늘어나려면 얘도 뭐 무한동력 기관이 아니니까 그만큼의 영양소랑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암세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 말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으면 그 폐기물을 제대로 버릴까? 아니겠죠. 주변에 대충 쌓아놔요. 그럼 그 환경이 산성 환경이 됩니다. 자, 그럼 산성 환경에서만 날아다니면서 해집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암에서만 작용을 하고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평화롭게 있다가 나가는 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이 있어요. 짐을 집어가지고 쭉 가서 놓고는 갈 거예요. 이게 우연히 찍은 게 아니라 조정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껍데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줘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이 방식으로 특정한 곳만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원하는 걸 전달한다거나 치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아마 마지막 주제일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수 있지만 힘을 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에너지 분야인데 아마 그런 기대했을 겁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 엄청난 양의 빛 에너지가 오니까 이거를 하루만 지구에 오는 빛을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도 인간이 1년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막 늘려가지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지구 온난화도 해결되고 모든 게 좋겠지라고 꿈이 커졌는데 요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 발전이 시기적이거나 작동 방식상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자, 왜냐?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가장 좋은 시간 태양이 가장 높이 강력하게 떠오르는 낮입니다.
2시, 3시, 4시 이때가 발전 효율이 제일 높아서 쭉 이렇게 탑처럼 하나의 봉우리를 간 형태로 발전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량도 낮에 많이 쓰면 딱 좋겠죠? 근데 사람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낮에 오히려 에너지를 잘 안 씁니다. 여기 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에너지 쓸 거 없잖아요. 전날 충전해 놓은 휴대폰 갖고 와서 쓰거나 여기 조명 들이거나 이런 정도지 않습니다. 사람이 쓰는 에너지는 출근이나 등교하기 직전의 그 아침 시간이랑 퇴근이나 하교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급격하게 씁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나와요. 완벽하게 두 개가 엇갈려 있어요. 발전과 사용량이. 방법은 저장이죠. 그게 흔히 말하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자, 그럼 태양광 발전이 낮에 발전한 그 잉여 전력을 저장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다. 저장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했더니 인간이 이제까지 만든 리튬 배터리의 100배를 더 만들면 돼요.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소듐 배터리, 마그네슘 배터리, 알루미늄 배터리 이런 굳이 다 리튬 잘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무거운 배터리를 왜 연구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리튬 배터리는 우리가 휴대용으로 하는 거에 쓰는 가벼운 배터리고 무거운 배터리는 저장 시스템 건물에 넣어놓으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렴하게 많이 만들려면 다른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많이 만들고 어떻게든 해보자로 도전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이미 AI 때문에 100배 만들어도 안 될 거다라는 추산도 있어요. 지금 더 필요하다. 발전량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독특한 쪽으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아주 옛날이었다면은 거의 뭐 노예들한테 이거 짐 밀게 하고 자전거 타게 해서 전기 만드는 것처럼 인간 자체를 발전기로 써보자. 어떤 방식이 있을까? 구현된 게 있고 연구되고 있는 게 있는데 구현된 거 말씀드린다면 지금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건 트라이보 일렉트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 전기예요. 마찰 전기는 어딘가 고여 있는 정전기입니다. 여러분 풍선 문질러 가지고 머리 위에 대보면 머리카락 떠오르는 게 마찰 전기죠. 이 풍선의 표면에 전기가 고여 있는 거예요. 얘가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겁니다. 정전기 생각보다 강력해요. 이제 추워지고 있죠. 여러분 겨울 되면은 자동차나 문 손잡이 잡기 전에 두근두근 할 거예요. 이제 튈까 안 튈까 생각보다 아픈데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이건 그냥 가만히 있었고 건물 밖에 있던 건데 누가 나 손대는 거를 대비해서 여기 전기를 충전시켜 놓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기가 여기 왜 쌓여 있느냐? 정전기의 원리는 무엇이냐? 고민해 봤더니 정전기의 원리는 이 공기 속에 있는 분자들, 기체 분자들이랑 먼지들이 부딪히면 거기 전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밖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생기고 춥고 바람이 많이 불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러한 충돌과 마찰이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충돌과 마찰을 활용해 보자. 그게 전기가 되는 소재를 먼저 만들었고 그거 어디다 쓸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그림처럼 자동차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데 쓰면 마찰하니까 우린 달릴 때도 자동차 전기 만들고 멈출 때도 전기 만드니까 좋겠네.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 어디에 있느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이런 데 쓰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신발 바닥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딛는 순간 접촉이 생기고 뛰는 순간 접촉이 사라지면서 마찰이 돼요. 그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럼 어디 할까? 어차피 걷는 걸로 할 거면 우리 걷는 동작을 생각해 보자. 팔 흔들면 겨드랑이 사이에 옷이 쓸리고 다리들이 걸으면서 다리 사이에 옷이 쓸립니다. 그럼 이 쓸리는 곳에 있는 섬유를 이 재질로 만들면 인간의 동작은 그 자체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됐어요. 다 구현이 됐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 도로를 아예 이걸로 까는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지나간다. 우리 낮에 태양광 모으는 거랑 상관없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나오는 발전으로 앞에 있는 가로등을 켜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생길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걷고 자동차가 다니고 무거운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든 게 다 전기가 됩니다. 그럼 이 방식은 너무 효과적인 것 같은데 왜 안 쓸까? 그 다음으로 고민해 본 게 배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옷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 옷을 입고 하루를 생활하면 여러분 휴대폰이든 태블릿이든 그냥 자급자족으로 다 쓸 수 있다. 이 옷 입으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좋겠죠, 우선 주면. 근데 어디다 저장할까? 자, 대신에 뒷주머니에 그 2만 mAh짜리 무거운 보조 배터리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녀라 하면 됐다고 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장이 어렵잖아요. 당연히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아까 옷 가지고 전기 만든댔죠.
그 옷을 배터리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아주 얇은 나노 소재를 다른 재질로 만들면서 가능해졌는데 실한 가닥이 배터리가 됐습니다. 실이 됐다? 그럼 실들을 꼬아서 만드는 섬유, 이런 섬유도 배터리가 될까? 됩니다. 그럼 섬유가 생겼다면 섬유들을 엮어 만드는 천도 되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진 게 옷에 저장이 되고 그걸로 휴대폰을 완충하는 것까지는 검증이 됐어요. 근데 왜 안 쓰는 것이냐? 요새도 가끔씩 배터리 사고 있죠. 여러분 이거 입었는데 걸어가다 어디 딱 찢어졌다. 그 불 붙어가지고 타 죽는 거예요. 위험하죠. 또 빨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색깔을 입히거나 다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결국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걸 해결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 것이냐. 과학적 측면에서 해결책은 이미 다 있어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뭐 에탄올도 만들고, 에탄올과 차이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입니다. 에탄올, 여러분 먹는 술, 탄소 2개예요. 탄소를 탄소끼리 붙이는 일은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 화학에서. 그러니까 부탄, 프로판보다 휘발유가 에너지가 높지만 부탄가스통 2개 연결해서 휘발유가 뚝뚝 나오는 일은 없잖아요. 탄소 연결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걸 촉매로, 나노 촉매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석유를 태워 만든 이산화탄소로 연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됐고, 심지어 액체 금속을 이용한 다른 촉매로 보면 시꺼먼 건더기 같은 게 있죠. 저거 석탄입니다. 석탄을 태워 만든 이산화탄소로 다시 석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은 구현이 됐습니다. 거의.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걸 하려면은 공장 같은 거에 설비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건 정치와 제도적인 문제지 과학자들이 왜 으쌰으쌰 한다고 갑자기 막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만 극복한 예시가 우린 있죠. 오존층. 지금 오존층 뚫려 난리 났단 말 없잖아요. 오존층은 우리가 새로운 냉매를 만들고 프레온 안 쓰면서 지금 복구가 거의 됐고요. 2060년쯤 되면은 완전히 과거의 상태로 100% 복구가 됩니다. 오존층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거는 복구가 무조건 확정이 됐어요. 지구 온난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되어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학 발전이 세상을 파괴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이롭게 하는 것만큼이나 문제 해결할 것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지 과학자들 뭐하냐 정신 차려라 한다고 바뀔 건 없어요. 저희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이 편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세상을 바꾸는 쪽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이 있으면.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구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앞서 오늘 유익한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나노과학 기술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연구들이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의료 분야나 에너지 분야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 자체가 에너지나 환경 문제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노벨상, 이번 올해 노벨 화학상도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이라 부르는 그런 주제가 받았는데 이것도 나노 재료 쪽입니다. 구조상 봤을 때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잡아내고 사막에서 물을 만들고 이런 기술로 쓰는 거라서 아마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게 가장 크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도 발전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물어본 게 체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겠죠. 뭐 항암제를 쓰거나 수술한 방법이 있고 최근 새롭게 개발된 나노 치료 기술인데 어떤 걸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신기술을 쓰겠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야,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했을 때 보통 신기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는 적용이 되려면 안전성부터 뭐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먼저 체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복잡한 화학 이야기를 매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화학에 대한 글쓰기의 비결이나 나름의 원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같은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복잡한 화학 이야기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우선 글이라는 거는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혹시 교수님들도 이런 걸 보게 되신다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신이 학생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학생들을 보고 요즘 학생들이 너무 글을 못 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마 그분들도 다 못 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을 거고. 우선 많이 쓰면 늡니다. 교수님들이 자기가 글을 잘 쓴다 생각하는 건 논문을 쓰든 보고서를 쓰든 워낙에 많이 써서 그런 거라 우선 하면 할수록 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책 같은 거를 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뭐 나름의 원칙이나 비결 같은 걸 물어봐서 말하는데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세요. 책을 빨리 쓰거나 계획적으로 쓰는 거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엑셀 파일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 책은 매일 하루에 몇 잔을 쓴다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루에 무조건 3,000잔은 쓴다. 그래서 만약 내일 술자리가 있어서 못 쓸 상황이다. 그럼 오늘 6,000잔을 씁니다. 어떻게든지 그거를 다 채우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에게 가혹해야지만 글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표현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최대한 비문 혹은 문장이 마무리 안 된 거를 줄이고 뭐 비속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정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써보면 무조건 늡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신우입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평소 유튜브도 잘 챙겨보고 있는데요. 최근 AI가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탐색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화학 연구에서 AI가 지닌 강점과 한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강점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화학에서는 이제 뭐 물리학이나 이런 분야는 이론과 접근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화학은 실제로 실험을 해서 성공까지 가야지만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AI로 설계를 하고 그 기계팔이나 이제 자동 반응기로 반응을 하는 완전 자동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점은 무한하고 그리고 약점은 없다고 봐요, 솔직히. 근데 위험성은 있습니다. 약점은 없지만 위험성이 있는 게 이것도 몇 주 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 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러한 설계를 했을 때 이 물질이 독이 될 수 있는 거,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설계를 쫙 해가지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다 넣어봤더니 한 70 몇 %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위험 물질이나 독이나 뭐 중독 물질 이런 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엄청 쉬워졌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걸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지금의 위험성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쪽으로 쓰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라면 우리 양면성처럼 부정적인 쪽으로 쓰는 거에도 효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주의하는 거 정도가 문제일 것 같고 약점은 특별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나중에 진입하는 분들이 그런 AI 기술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거나 나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좋아하면서 좀 배척을 했다면 도태될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따라가야만 한다.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과목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스튜디오뿐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 온라인상으로도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요. 질문들을 교수님 강연하신 동안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 중에서 2개 정도만 저희가 한번 화면에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이현 학생이 올려준 질문인데요. 금처럼 나노화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선 그 화학자들은 되게 완벽한 발명품이고 멋있다 생각한 주기율표가 아마 대부분 화학을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되긴 해요. 이 불친절한 표가 책 표지에 있는 과목이면 분명 단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금도 그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중 하나일 뿐이고 거기에 있는 다른 원소들도 다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막 흔히 우리가 독극물이라 말하는 비소 같은 것도 백혈병 치료제로 쓰고 막 여러 용도로 쓰여서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큰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상온 초전도 우리가 계속 목표하고 있는 이것들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다른 효과가 나오고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뭔가 문제를 확 해결할 수 있는 게 나노 기술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직감되는 건 결국엔 나노 물질도 있지만 나노 공정이 크겠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성능이 점점 빨라지기 위해서는 나노 공정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2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나노 입자가 작아질수록 독성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나노 물질이 의료 분야나 이런 데 사용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우선은 우리가 들어가도 수십 년 이상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FDA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 대표적으로 승인된 게 여러분들 그 선크림이라 부르죠. 하얗게 거기 이제 이산화타이타늄이라 부르는 그 티타늄 물질이 들어있는데 얘는 먹어도 돼요. 그래서 막 껌에도 넣고 치아 미백으로도 쓰고 치약에도 넣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해결이 된 거는 문제가 없지만 아마 알 거예요.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바다 들어가면 뭐 산호초 같은 거 죽을 수도 있고 해양 오염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모두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무거나 쓸 수도 없으니까. 그래 지금은 얘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정도까지만 보고 되도록 위험할 수 있는 건 안 쓰자. 뭐 카드뮴, 수은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전에 좀 더 큰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해야 더 작은 나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면은 이 화학이라는 분야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 어떤 사실 그 과학 분야보다 우리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장홍재 교수님께서 또 유튜브를 또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그 이름이 화학 맞죠, 교수님? 그 지금 이제 구독자가 몇 명이죠, 교수님? 9만 명 조금 네, 넘는 지금 9.1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듣는 친구들만 해도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제가 봤을 땐 교수님이 실버 버튼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도 불건전한 게 많아서 제가 권장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서 우리 교수님 꼭 실버 버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장시간 동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